이번 강좌는 재판과 상소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재판과 상소편은 사실 최근 변호사 시험, 그 다음 선택 과목의 도입 등으로 출제 비율은 떨어졌어요. 그러나 재판과 상소편의 점수가 시험의 합격 여부를 갈라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문제가 나오고 서머리 정도라도 정리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억에서 리을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 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을 때 공소기각 결정사유죠. 328조 1항 4호. 니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 사실에 적용할 법령은 자,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 재심 대상 판결 당시의 법령, 이 두 가지를 항상 줄치고 재심 판결 당시, 대상 판결 당시 어느 게 과거법이고 어느 게 현재법이냐, 그럼 이게 현재법이고 이게 과거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현재법. 그래서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고, 그래서 폐지된 경우는 면소를 선고하는 게 원칙이다. 디귿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여러 범행 일부에 관해서 약식이 확정된 경우, 약식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그전에는 면소, 그 이후에는 일개의 범죄로 처벌한다 했는데 송달시가 아니라 약발, 발령시, 약식 발령시가 기판력의 기준시고, 이 기판력의 기준시라는 얘기는 기준이 돼서 그 이전은 면소, 기판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서 일개 범죄로 실체 판결을 하게 된다. 리얼 특별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된다. 원래 특별 사면된 것도 재심 대상이 되는데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나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재심에 있어서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냐. 자,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이게 앞에 문제에서 본 328조 1항 4호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될 만한 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한 때 얘기합니다. 자, 니은 친고죄 공범행 중 일부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은 내용의 고소, 그리고 그 고소를 취소까지 한 경우,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대적 친고죄의 일부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부분은 이 고소가 무효,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을 깨버리는 고소이기 때문에 고소 자체로 무효이고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해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령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면소 사유가 되고요. 리을번으로 가서 수표 발행자가 수표 발행의 예금 부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이 아니하였거나 1심 판결 선고 전에 부도 수표가 회수가 된 경우,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부도 수표가 회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제 문제가 이게 이제 맞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 부정수표 단속법은 기본적으로 1심 판결 선고 전에 부도가 회수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뭐 지급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하게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이 여기서는 이제 성립한다. 성립하였지만 1심 판결 선고 전에 부도수표 회수. 부정수표 단속법은 앞에서 봤어요. 반의사 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다음에 부도수표가 회수됐다. 수표자금이 입금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피고인이 사망, 법인이 존속하지 않을 때는 공소기각 결정사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일단 기억해 두십니다. 면소 판결의 사유의 사면은 일반 사면만 얘기하고요. 특별 사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공소 제기된 공소 사실은 면소 판결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특별 사면은 면소 사유가 아니라 일반 사면만 면소 사유고요.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은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 사유예요.
자, 그 다음에 기소된 공소사실의 적용법자가 헌재가 위헌 결정으로 소급 실효되면 조형법정주의상 애초에 그러한 구성요건이 없는 것과 똑같다. 무죄 사유이고요. 1심 판결 선고 전 공범에 의하든 본인에 의하든 이렇게 부도수표가 회수된 게 이거 사실 변호사 시험에 계속 나왔던 지분이 반영된 겁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되고요. 다음 문제.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부분은 사실 유죄 판결에 선고될 이유가 1번에 있고 나머지인데, 먼저 이 문제 보고 다시 유죄 판결에 선고될 이유를 함께 보고했습니다. 명시될 이유를. 유죄 판결에서 형의 가중감면의 진술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한다 하는데, 이때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해서 하지 않은 거. 이 형의 가중감면은 필요적 가중감면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명시할 이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에 관계 있는 여러 범죄 사실 중 일부의 유죄가 확정, 상습범으로 처단이 돼버렸다. 상습범으로 처단이 됐다. 그 확정 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 사실심 선고 전에 기판력이 미쳐서 면소 판결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포괄일죄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주문에 무죄를 표시하고 이유에 설명하면 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형식 재판과 실체 판결이 경합이 됐다라고 하면 형식 재판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포괄일죄라든지 상상적 경합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일부는 유무죄, 나머지 일부는 형식 재판이면은 이때는 어떻게 주문에는 유죄 혹은 무죄를 표시하고 나머지는 이유에 설치합니다. 자,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경우, 자, 면소 판결에 대해서 무죄 주장 상소를 할 수 없다. 원래 면소에 대해서는 실체 판결 청구권이 거래되어서 상소를 할 수가 없어요, 피고인은. 다만 예외가 딱 하나 있었죠. 예외는 위헌이라든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딱 나왔는데, 이렇게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무죄 사유인데 면소 판결을 내리면 무죄 주장 상소가 가능하다. 이게 유일한 예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면소 판결에 무죄 주장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바뀐 게 전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중 판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같은 조 사망 단서,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합헌 결정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가 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판례예요. 원래 법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위헌 결정 시,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 그러다가 견해를 변경해서 위헌으로 바뀌었다. 헌법재판소법 37조 사망 단서에서는 그 종전 합헌 결정 다음 날로부터 소급무효가 되는데, 원래는 종전 합헌 결정 다음 날부터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만 무죄 사유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것에 더해서 이제 확장을 한 거예요. 종전 합정 결정 다음 날 이후에 유죄가 확정된 경우, 유죄 확정된 범죄까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벌어진 범죄라도 그 이후에 유죄가 확정된 범죄까지 무죄로 이제 확대를 한 거예요. 우리 판례의 태도는. 두 번째, 상상적 경합범 관계 있는 중에 한 죄는 사면, 면소, 나머지는 무죄. 이거 뭐라 그랬어요? 상경이나 포괄일죄 주문은 무죄로 판시하고
형식 재판 부분은 이유로 설시한다. 자, 소년의 보호 처분에 대해서 확정 판결에 해당하지 않죠. 소년 보호 처분은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 사유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증명, 이게 과실이 없다는 거고, 과실이 없으면 이게 무죄 사유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교특법의 종합보험 가입, 이게 공소기각 판결 사유, 이게 동시에 이렇게 인정된다. 이게 경합하는 거고요. 이렇게 경합 시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것, 형식재판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기판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이 기판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서브 자료로 정리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일단 기판력 이전에 문제 순서는 다르지만 유죄 판결에 명시될 이유가 여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먼저 보는데, 일단 이 세 가지는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에 적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증요법적 사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중요법적 사실인데 영구가 증요법적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했을 때 이렇게 조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형의 가중감면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것은 위법성과 책임 조각만 얘기하고,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은 아니다. 형의 가중감면 사유는 필요적 가중감면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항소 이유에서는 이 부분은 이유불비라고 해서 절대적 항소 이유입니다만, 이쪽 뒤에 있는 거 주장이 있을 때 하는 것은 이유불비로 안 보고요. 상대적 항소 이유로 보고요. 그리고 두 가지 전부 다 상대적 상고 이유로 간다. 상고 이유에서는 이유불비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유죄 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지문들을 좀 정리해 보면, 범죄 사실 증거유지 법령 적용은 반드시 명시해야 되고, 자,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거, 이걸 소극 증거, 알리바이 자체를 소극 사실, 이렇게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소극 사실이나 소극 증거는, 배치되는 증거는 증거 판단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범의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전과는 명시해야 된다. 누범 전과. 자, 그 다음에 증례죄와 관련해서 이유에 있어 직무 범위에 관한 기재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니다. 틀렸는데 잘 정리해요. 원래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대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포괄적 뇌물 개념이라고 하는 걸 써요. 꼭 어떤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뭘 해달라는 의미다. 포괄적 뇌물 개념이라는 걸 인정을 한다. 그래서 이 대가관계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포괄적 뇌물 개념 때문에 이 대가관계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 관계 명시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포괄적 뇌물 개념, 뇌물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구체적 직무 범위는 최소한 명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무원의 계계 중 대가관계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어떤 권한의 범위인가를 구체적으로 판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공동정범으로 명시했다 하면은 형법 30조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고 위법하지 않고요. 증거의 요지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어떻게 우리 판례는 어떤 증거 자료 범죄 사실인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 최근에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충분하고요. 어느 부분에 의해 어떤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오면 틀렸다. 자, 그 다음 상해죄와 관련해서는 상해죄에 있어서는
최소한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 해서 상해 부위와 정도를 명확히 확정해야 된다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주장이 있을 때에 설시해야 되는 범죄성립의 조각과 관련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 사유가 틀렸고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증서 불실 기재죄 및 동행사죄와 관련해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 이것은 단순한 범위의 부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부인,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명시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형법 총칙상의 자수 감경, 총칙상 자수는 판단을 표시하지 않아도 위법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필요적 가중 감경만을 의미하고 임의적 감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기판력에 대한 건데, 일단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유무죄 판결과 면소 판결. 군사법원 판결은 이에 준하는 거고요. 약식도 다 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오는 게 통고처분, 적법한 통고처분에다가 법칙금을 납부하는 거. 그래서 이제 소년보호처분이나 교특법 같은 경우는 기판력이 아니라 단지 공소기각 판결 사유이고요. 행정법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 같은 경우 이것은 아니다. 외국법원의 확정 판결도 기판력 발생이 아니고, 특히나 이제 외국법원의 확정 판결과 관련해서 최근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형집행을 산입할 수 있을 정도만 되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 통고처분과 관련해서 그냥 통고처분만 있다. 범칙금을 안 냈어. 혹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아닌 것을 통고처분했다. 대상이 아닌 걸 통고처분했으면 통고처분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즉시고발 이후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즉시고발 이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은 똑같이 무효가 되고, 이에 대해서 범칙금을 납부해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기판력과 관련해서 헌법 13조 1항의 일사부재리 원칙과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본권은 최대 보장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심리가 가능했던 전체 범죄 사실에 미친다. 그래서 이제 경합범은 원래 기판력이 안 미친다, 서로 간에. 왜냐하면 이걸 수죄, 동일성이 다르다 하고. 그러나 상경 단순일죄 포괄일죄는 일부 확정식 자녀분의 기판력이 미치는데, 이제 다만 기판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포괄일죄 일부가 확정되어도 기본범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반면에 그래서 또한 규범 요소 또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작물취득과 강도상해죄 기판력이 성호간에 미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괄일죄 단순 사기가 확정되면 상습 사기에 기판력이 안 미친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넘어가서 또한 최근에 범칙금 통고처분에 납부를 했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죄질보호법이 현저히 달라 동일하지 않은 경우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서 통고처분의 범칙금,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 뭐 어떤 폭처법 위반, 뭐 경범죄 처벌법에서 처벌법으로 뭐 흉기 소지라든지 뭐 위화감 조성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폭처법상 협박, 이게 기판력이 안 미치고, 이 기판력이 안 미친다는 것은 별도 처벌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습범과 기판력, 이게 좀 어려운 건데, 포괄일죄 이제 분단, 그 다음에 근데 이 분단이라고 하는 건 사실 형법에도 얽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분단은 A, B, C, D, E가 있는데 이게 포괄일죄 관계예요. 그런데 자, 1월 1일, 2월 1일, 여기는 3월 2일로 쓰겠고 4월 1일, 5월 1일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들은 범행일이고, 이렇게 범행일, 포괄일죄의 중간에, 이게 중간에 정확히는 3월 2일이 사실심 선고시가 정확히는 기판력의 기준시 선고시를 기준으로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동종의 확정 판결이 있는 거. 상습범이면 죄명까지 똑같아요. 상습범. 그러면 기판력의 기준시 사실심 선고 이전에는 기판력이 미친다. 그래서 이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 이후에 대해서는 실체 판결이 선고돼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개의 주문이 선고돼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죄명까지 똑같아야 된다. 그것은 상습범밖에 없다. 그래서 무면허 행위 중 일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나머지를 보건범죄 단속에 대한 특조법 기소 시 의료법 위반의 실심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면소, 그 이후에는 실체 판결. 반면에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 죄명까지도 고려해서 상습범. 그 전에 확정 판결이 조세범 특례법상의 기본범죄로 처단되었다. 나중에 공소 제기된 사건이 특가법 위반, 상습범 규정이 조문 안 나와도 이 특가법 위반은 상습범 규정이라고 보고, 그러면 기본범죄가 기판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분단되지 않고 하나의 범죄, 기판력이 그냥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포괄일죄 범행 이후 일부를 이루는 범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은 후 자녀 부분 기소 시.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A, B, C, D, E가 있는데 여기는 다 범행일이에요. 전부 다 범행일이고 이게 범행 후 6월 1일 날 B가 확정 판결을 받고 뭐 C라고 해도 좋고요. 나머지 A, C, D, E가 7월 1일 날 기소가 됐을 때 포괄일죄로 그랬을 때 전에 이렇게 B가 기본범죄로 확정받으면 자녀 부분에 기소돼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전에 기본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전에 확정 판결을 야 사실상 단순 사기가 아니라 상습 사기야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전에 상습 사기로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 뒤에 기판력이 미치고요. 나아가 전에 상습 사기로 받으면 자녀 부분을 단순 사기든 상습 사기든 큰 걸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작은 것에는 당연히 기판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습범의 기판력까지 아주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습범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 사건이 항소된 경우 기판력의 기준시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 항소심 판결 선고시가 기판력의 기준시죠. 사실심 선고시.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에 일부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 판결의 사실심 정고시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는 새로이 기소된 경우 전에 확정 판결에서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않아도 면수 판결 아니다. 항상 기억해요. 그냥 전에 확정 판결이 똑같이 상습범이어야 기판력이 미친다. 자, 확정된 직결심판 기판력 있고요. 상경 1개의 확정 판결 기판력 다른 죄에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범죄로만 처단된 경우에는 기판력이 안 미친다. 다음 문제. 유죄 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기재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공정증서 원문 부실 기재 및 행사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 이것은 단순한 범위의 부인이고 이유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2번 증거의 요지를 적시할 때는 어느 부분에 의해 범죄 사실을 인정했는가까지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 알아볼 정도, 짐작할 정도만 표시하면 되고요. 세 번째, 유죄 판결의 이유에는 범죄, 사실, 증거의 요지, 증요, 법적 사실은 명시를 해야 된다. 유죄 판결 이유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하면 383조 2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에만 상고심이니까 이것은 상고심 조문이에요. 항소심에서는 361조의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상고심 조문이니까 파기 사유가 된다. 이거 조문까지 하나 정확히 눈여겨보고. 네 번째, 유죄 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 그래서 배치되는 증거는 설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또한 증언의 일부만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는다. 이게 증언의 일부를 취신할 수 있다. 취신 가능하다. 그래도 체증법칙 위반이 아니라는 게 판례이고요. 다음 문제. 재판의 효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칙 행위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 범죄 행위 통고 처분이 확정되고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거 일사부재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요.
피고인이 동일 행위에서 외국에서 형사 처벌을 가하는 판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없어요. 세 번째,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고, 일단 불기소 처분을 하고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불기소 처분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9. 행형법상 징벌은 징벌일 뿐이에요. 형법법령의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목적 성격을 달리함으로 다르죠. 그래서 징계를 받은 후 형사처벌 받는 거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죠. 이게 잘못됐네요. 다음 문제. 아래 기억에서 리을 중 옳고 그른 것. 피고인이 97년 4월 3일 21시 50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이태원 살인사건, 이 판례예요. 최신 판례예요.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전에는 97년 2월부터 4월 3일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다녔고, 그 다음에 을이 범행한 후 화장실에 버린 칼을 들고 나와서 미 군영대 하수구에 버려 인멸했다. 이러한 유죄 판결과 이쪽은 기판력이 안 미친다. 다른 사실이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패터슨이 유죄 동일성이 있다가 아니라 없다. 다시 우리나라에 십몇 년 만에 송환이 돼서 처벌받았죠. 니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하였다는 갓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사기죄예요. 미수에 그쳤다. 교통사고와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사기죄 또는 사기 미수죄 들어가는데 동일하다고 볼 수, 별도로 처벌받죠. 지금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 증제에 공여한 사안에서 배임 증제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가 맞는데, 이걸 좀 설명하자면 우리가 횡령죄를 표현범이라고 불러요. 표현범. 그래서 횡령의 의사를 표현한 직후 표현 즉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걸 다시 또 횡령을 했다. 그걸 배임했다. 누구한테 돈을 줬다. 뇌물을 줬다. 그 이후에 범행은 별개로서 별죄, 즉 기판력이 안 미친다. 형법을 공부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리을. 범행직 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벌어지는 행위라도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났다 끝. 그러면 확정 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아래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을 때, 갑은 2015년 6월 5일 무전 취식 범행을 저질러 2015년 7월 10일 기판력의 기존시는 원래는 이제 사실심 선고시인데 약식이 확정되면 약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2015년 7월 10일 약식일 발령받았고 그 이후에 확정됐다. 갑이 5월 2일, 5월 20일, 7월 20일, 8월 5일 4회에 걸쳐 각 무전취식한 사기 사건이 송치되었고 상습 사기로 공소 제기되었고 모두 자백, 모두 보강 증거가 있다. 일단 기억 니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면소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기억 니은이 뭐예요? 약발이잖아요. 약발. 약식명령 발령 이전의 범죄니까 기판력이 미칠 수도 있어요. 상습 사기로 확정이 됐다면. 그쵸?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원래는 가운데가 무전 취식을 저질러서 확정으로 됐는데 기본범죄로 확정이 됐어요. 기본범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원래 이 이전에 대해서 기판력이 안 미친다. 약발은 맞는데 똑같이 상습범으로 확정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상습죄악으로 발령 확정됐으면 이 앞에는 기판력이 미치겠죠. 확정됐다면 기억 니은은 미치고
여기서는 기본 범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상습범에는 안 미치는 거고. 그리고 디귿 공소사실은 이거 약발, 기억, 니은에 대한 거니까 디귿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칠 수가 없다. 그래서 면소 선고해야 된다. 틀렸고. 만약 검사가 갑에 대한 동종의 다른 무지한 취식 사기 사건을 2015년 8월 21일 날 송치받았다. 원래 이제 상습범과 관련해서 상습범에 있어서 그 중에 나오는 일부의 범죄 사실을 추가하려고 한다. 이것은 공소장 변경에 의해야 되지 추가 기소는 안 되죠. 추가 기소는 다른 범죄일 때, 그래서 추가 기소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검사는 이 공소사실 중에 일부만을 빼겠다. 공소장 변경 신청을, 또 포괄일죄 일부만을 빼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때는 공소 취소로 간주하면 안 되죠. 그냥 공소사실철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허가하는 거고. 네 번째,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의 사기범행과 그 이후의 사기범행 형을 분리하여 선고할 것인지 하나의 형을 선고할 것이 재량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은 약발, 특히 상습범으로 약발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면소, 죄명까지 동일한 2번까지 됐으면 그 이후는 일개 나오지 뭐 재량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죠. 좀 어려운 문제인데 변호사 시험 문제, 최근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소개해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재판 및 상소에 관한 것을 모두 고르며. 진짜 상소의 기본 개념, 우리가 상소 절차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점수는 상소가 말해준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상소에 여기 나오는 문제들만이라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상소를 취하거나 상소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못한다. 이게 재상소 금수죠. 그 다음에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구술로도 가능하는데 또 가능. 그러나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최신 판례 사안이니까 꼭 기억해 놓고. 니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다가 항소가 기각된 경우, 갑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양형부당만 이유로 했죠. 법령 위반 사실혼이 있다는 거로 상고할 수 없다. 이거 맞아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자, 피고인이 양형부당만 이유로 항소를 해요. 근데 항소 기각을 했다. 그러면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를 했으면 다른 사유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항소가 기각이 됐다면 1심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유는 만족을 해요. 그래서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있지만 뭐 법령 위반이라든지 사실오인, 주장하지 않았던 것은 만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장해서 상고를 못한다. 이건 이익이 없다라고 봅니다. 디귿, 항소장의 경합범으로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됐다. 1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항소장에 나머지를 이유서에 개진했다면 전부 대한 상소로 볼 수 있다. 자, A, B가 있는데 경합범이에요. 상소장에는 A, 이유서에는 B가 있으면 우리 판례는 상소장과 이유서를 종합 고려해서 가급적 전부 상소로 봅니다. 그래서 A, B에 대한 전부 상소로 취급합니다. 리을, 검사가 항소장이나 법정기간 내에 제출된 이유서에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그러한 이유 주장이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아니하였다면, 이건 좀 스펙트럼이 다른데 이유서에 제출해도 이유서 서면으로 이유서에 기재를 했다. 그러나 추후 공판정에서 구두로 또 변론 주장해야 된다. 즉 구두변론주의에 비추어서 이유서에 아무리 썼어도 구두로 주장하지 않은 것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323조와 달리 325조는 범죄로 된죄하거나 범죄 사실이 증명이 없을 때는 무죄로 선고한다고 했을 뿐, 무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는,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는 증요 법적 사실 조가 외웠는데, 무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는 안 적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판결 이후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는 이유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알아볼 정도로 간단히, 구체적으로 아니어도 간단히라도는 개진해야 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검사의 항소 이유가 구두변론으로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 이유서 안 낸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이유를 받아들여 불리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 수임판사, 공소제기 후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했다. 그건 위수중으로 처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하는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권리를 가진다 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자, 항소심에서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 판결 선고 후 법정 구속한 뒤에 선정하는 것이, 그러면 국선변호인 선정이 바람직하다. 검사만이 항소해서 집행유예가 깨질 확률이 높으니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판례는 단 선임 없어도 위법은 아니다로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검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 변호사를 검사가 선정하는 거. 그래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국선 변호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변호인이고, 이렇게 검사가 선임할 때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형사재판에 대해서 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맞는데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소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는 정당한 법령의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변호인 대리인은 고유의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 기피, 상소, 증거동의, 기상동의는 피고인의 명시의사 반해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변호인 대리인에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됐다. 자,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한 거예요. 이게 상소권이 소멸된 거예요. 포기나 취한 거. 이것은 명시의사이나 상소하지 않겠다 이런 명시의사이기 때문에 포기된 이후에는 명시의사에 반해서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음, 상소 제기는 서면, 구술에 의한 건 허용되지 않는다. 자, 상소 자체. 상소 자체는 상소의 제기. 항상 이렇게 절차를 개시하는 거, 공소제기, 재정신청, 정식재판 청구, 항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면, 그래서 구술에 의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사형, 무기, 금고 등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라도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자, 포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형, 무기, 피고인의 포기가 금지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사형, 무기 선고 시 상소 포기 안 된다. 두 번째, 약식에 대한 정식 재판은 포기할 수 없다. 청구는 포기 안 된다. 이건 중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고, 약식에 대한 정식 재판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든 것은 검사가 징역형 선고를 빌미로 정식 재판 청구를 못하게끔 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다음 상소권 회복 청구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상소권 회복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지을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때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상고를 포기하는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게 중요해. 항상 나와요. 상고제 기간 경과 전에는
상고 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는 게 맞고, 상속권 회복 여부를 할 여지는 없다. 맞는 지분. 이건 문제 풀어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소 포기 취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인되거나 효력이 없음에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사건이 종구역된 경우 그 포기나 부존재, 무효를 주장하면서 상속권 회복 신청이 아니라, 원래 상소 포기 무효는 상소 절차 회복 신청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투게 됩니다. 네 번째, 교도소장 등 교도관이 결정 정보를 송달받고 상소 기간이 지난 후에 재소자인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배우자가 소정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었다. 이때는 상속권 회복 청구를 인정하는 사례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송달의 하자에 있어서 공시송달, 특히 공시송달에 많고요. 여기는 원래 교도소장에게만 송달하면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죠. 근데 전달을 안 해줬다. 불쌍하니까 상속권 회복을 받아들입니다. 자,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이 선고됐다. 피고인이 동일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면 이거 부적법해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미 상소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상소권 회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최신 판례니까 함께 기억해 두겠습니다. 상소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소권 회복과 관련해서 다시 돌아가서 서브 자료로 와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넘어간 자료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자, 상속권 회복. 여러분 단상약 얘기하죠? 단상약은 전부 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회복. 이게 준용조문이 있어요. 상속권 회복이 345, 346, 347조인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회복 청구는 458조 1항이 아예 이 부분을 준용을 해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단순 추한,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추한은 불어되고, 상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상소를 원심법원에 하죠. 그래서 여기도 원심법원에 사유를 소명해야 되고,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는데 이 기각했다.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니까 즉시항고 규정 들어있고, 상소권 회복 신청을 하면 임의적으로 형집행 정지할 수 있다. 이거 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다. 이게 만들어진 조문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원래 벌금형을 받은 전과자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죠. 그러면은 수배가 떨어져요. 이 사람들 잡으면은 노역장에 유치하는데, 옛날에 이 사람들이 정식재판 회복 청구를 하고 하면 당연히 형집행을 정지해야 된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식재판 청구하고 도망갔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2008년에 임의적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판례는 정식 상속권 회복 청구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눈이 안 보여서, 주문을 알지 못해서, 들리지 않아 소란스러워, 교도관이 사기를 쳐서, 전부 다 인정 안 하는데 딱 하나, 교도소장이 서류를 전달하지 않고, 그 다음 골석재판에서 공시송달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판례보다는 실무에서는 약식명령에 송달하자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 하나, 이제 최근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어요. 근데 이걸 적법한 것으로 오인해 가지고 받아들여졌다. 이 경우에는 좀 불쌍하니까, 원래 오인해서 받아들여졌어도 이게 상소 정식재판은 무효인데 이 경우 법원이 오인했으니까 정식재판 회복 청구를 인용할 여지가 있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1심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항소에 의해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그 1심에 대해서 항소권 회복 청구하는 거 법원은 부적법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41번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속권자 등에 대해서 올라가서, 자, 상속권자 그냥 넘어갔는데, 일단 상속권자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법정 대리인 있는 피고인과 법정 대리인의 관계에서 미성년인 피고인, 행위 무능력자인 피고인은 그래도 단독으로 상소하고요, 법정 대리인도 단독으로 상소해요. 이렇게 상소는 쉽게. 그러나 포기 취하는 동의를 얻어야,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않다. 단사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법정 대리인도 포기 취하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포기 취하는 여건 왔고, 상소는 단독 최대한 상소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갔고요. 그 다음 밑으로 가서 피고인은 사형, 무기
선고 시 상소 포기할 수 없고 약식에 대한 정식 재판, 피고인이 포기 못하는 두 가지. 그러나 검사는 언제나 포기 가능합니다. 또한 직결심판에 대해서 피고인도 포기 가능하고요. 자, 상소 포기 취하는 한자는 재상소가 금지되고, 일단 상소 포기 취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상소 절차 속행 신청으로 가는데, 묘하게 이 속행이라는 의미는 현 실무상 이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상소 절차 속행 신청을 하기 전에 할 때는 포기 취하 이전에 상소를 제기한 적이 있어야, 상소를 제기했는데 내가 포기했다 취하했다고 하네, 그걸 다툴 수 있는 게 상소 절차 속행 신청이에요. 자, 이 사안 딱 하나예요. 상소를 제기 기간 도과 후에 상소기한 지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건 사람은 상소권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상소를 이미 포기했는데 아직 상소기간이야. 먼저 상소기간이 지나기 전이, 여기 도가 된 다음이니까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없고, 또한 그냥 처음부터 상소 포기, 상소를 제기한 바 없어서 상소 절차 속행 신청도 못 한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상소를 제기하는 방식, 실제 판례를 읽어보면 더 웃겨요. 상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이 모르고 넘어가면 되지 않았냐, 포기한 거 모르고. 만약에 상소기각 결정을 하면 이제 그때는 그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다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렇게 상소의 개념, 상소권 회복 신청까지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